서울의 유난히 추운 겨울의 아침, 도윤과 지수 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병원 정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얼굴은 평소보다 한층 창백해 보였습니다. 지난 2달 동안 계속된 원인 모를 증상들이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아침마다 찾아오는 극심한 메스꺼움, 하루 종일 이어지는 어지러움,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몰려오는 깊은 피로감. 처음에는 환절기 감기려니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괜찮을 거야. 그냥 정밀 검사 한 번 받고 오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도윤이 아내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다정하게 위로했습니다. 지수는 억지로나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고 있어.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무서울 것도 없고 그냥 단순한 스트레스성 증상이겠지 뭐. 하지만 그녀의 속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불안감이 밀려왔고 혹시 심각한 병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메스꺼워져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익숙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스며들었습니다. 높은 천장과 대리석 바닥이 만들어내는 특유의 메아리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배치된 안내 표지판들과 분주하게 움직이는 의료진들의 모습이 이곳이 얼마나 큰 병원인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번호표를 뽑고 대기 의자에 앉은 도윤과 지수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주변에는 각자의 아픔과 걱정을 안고 온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조용히 자신들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애쓰고 있었고 어떤 이는 이미 체념한 듯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천천히 움직이는 동안 도윤은 지수의 옆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아내의 볼이 예전보다 많이 홀쭉해진 것이 보였고 입술도 평소보다 건조해 보였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별일 아니길 간절히 바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지수님, 소변 검사부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체열 순서입니다. 간호사가 친절하면서도 능숙한 목소리로 안내했습니다. 지수가 일회용 컵을 받아들고 검사실로 향하는 동안 도윤은 복도 의자에 홀로 앉아 기다렸습니다. 지나가는 의료진들의 발걸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안내 방송 소리가 평소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마저 유독 또렷하게 귀에 들어왔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도윤의 마음도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만약 치료가 어려운 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그를 괴롭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중년 남성 의사가 복도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도윤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의사는 잠시 주위를 둘러본 후 마치 아는 사람인 양도윤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듣지 못하도록 작은 목소리로 도윤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도윤의 심장이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귀를 의심할 정도로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뭐라고 하셨는지. 하지만 의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도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왜 전혀 모르는 의사가 자신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지수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일까? 갖가지 의문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10분 정도 후 검사를 마친 지수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다행히 별다른 이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도윤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많이 아프지 않았어? 도윤이 지수의 팔을 살짝 잡으며 물었습니다. 응, 괜찮았어. 이제 체열만 하면 되는 거지? 지수가 남편의 팔에 기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극도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방금 전 의사의 말을 지수에게 전해야 할지 아니면 일단 모든 검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봐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지수의 창백한 얼굴과 지친 모습을 보니 불필요한 걱정과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체열실로 향하는 동안에도 도윤의 머릿속에는 그 의사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 한마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지수의 증상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증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체열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도윤은 옆에 앉은 지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평범한 건강검진이라고 생각했던 오늘이 어쩌면 그들 부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하루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의 시계는 여전히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고 도윤과 지수는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점점 더 깊고 진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계속해서 복도를 오가는 의료진들을 유심히 관찰했지만 아까 그 수상한 경고를 했던 의사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지만 자신의 검사 결과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어서 크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환자들, 링거 스탠드를 끌고 다니는 입원 환자들, 그리고 각종 검사 장비들을 옮기는 직원들이 끊임없이 지나다녔습니다. 그 모든 일상적인 병원 풍경이 오늘은 왠지 더욱 무겁고 암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지수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호명 소리가 대기실에 울렸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담당 과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지수의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도윤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료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 모두 무의식적으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담당 과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평소 환자들을 대할 때 보여주던 온화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고 대신 무겁고 심각한 분위기가 진료실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봉인된 검사 결과지가 놓여 있었는데 그 봉투의 존재 자체가 마치 운명의 심판서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분 모두 앉으세요. 검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장이 차분하지만 무게감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수와 도윤은 나란히 의자에 앉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근 2-3개월 동안 평소와 다르게 드신 음식이나 건강보조식품이 있나요? 특히 새로 시작한 것이나 다른 사람이 권해서 드신 것들 말입니다.
과장이 펜을 들고 차분히 질문했습니다. 지수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는데요. 그냥 평소처럼 집에서 해먹고 가끔 시어머니께서 직접 만들어서 보내주시는 반찬이나 젓갈 정도만 먹었어요. 그 반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인가요? 그리고 언제부터 드시기 시작했는지 정확한 시기를 기억하시나요? 과장의 질문이 점점 더 구체적이고 세밀해졌습니다. 도윤이 뭔가 이상함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저희는 단순한 몸살이나 스트레스성 증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과장은 잠시 침묵한 후 안경을 벗어 닦으며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시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인의 증상은 일반적인 질병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매우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진료실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지수는 무의식적으로 도윤의 손을 더욱 꽉 잡았고, 도윤은 아까 그 의사의 불길한 경고가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고 입안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윤이 목소리에 떨림을 억누르며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과장은 검사지를 펼치며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에서 특정한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런 물질은 자연적으로 인체에서 생성되거나 일반적인 음식을 통해서는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성분입니다. 지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성 물질이라고 하시면 혹시 누군가가 일부러 저에게 현재로서는 외부로부터의 의도적인 노출을 강하게 의심해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학적 치료와 함께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필요한 절차입니다. 도윤의 머릿속에서 아까 그 의사의 말이 천둥 소리처럼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 말이 단순한 오해나 착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내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건가요? 도윤이 간절하고 절박한 목소리로 연이어 질문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적절한 해독 치료를 받으시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선 부인을 즉시 입원시켜서 체계적인 해독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과장이 차분하면서도 확고한 어조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노출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과장은 잠시 멈춘 후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집에서 드신 모든 음식과 음료, 특히 최근에 받으신 것들은 즉시 섭취를 중단하시고 가능하면 모두 보관해 주세요. 수사기관에서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수는 충격에 빠진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늘 믿고 먹었던 음식들 중에 독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가 왜 어떻게 자신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신고는 병원에서 직접 해주시는 건가요? 도윤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를 물었습니다. 의학적 소견서와 검사 결과는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지만 직접적인 신고는 환자 측에서 하시는 것이 절차상 올바릅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관련 기관 연락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설명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깊고 무거운 한숨을 동시에 내쉬었습니다.
그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끔찍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고 무서웠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그 궁금증과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도윤은 마음을 정리할 시간도 여유도 없이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0년 지기 절친이자 현직 형사인 서진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번호를 누르는 동안 도윤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들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윤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이렇게 이상해? 서진아, 나야. 지금 시간 있어? 정말 급한 일이 생겼어.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고. 도윤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긴장감과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오랜 형사 경험으로 친구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즉시 감지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 지금 당장 나갈 수 있어. 병원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있어. 거기서 만나자. 15분 후에. 30분 후 병원 맞은편에 위치한 한적하고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서 두 친구는 마주 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벼운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었을 테지만 오늘의 도윤은 그럴 여유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서진은 커피를 주문한 후 진지한 표정으로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빠짐없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의사의 갑작스럽고 수상한 경고부터 시작해서 검사 결과에서 나온 독성 물질 검출, 그리고 담당 과장의 충격적인 설명까지 30분 동안 도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상황을 친구에게 전달했습니다. 서진은 평소에 장난기 넘치고 유쾌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리 매우 진지하고 경계하는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에서는 수첩을 꺼내 메모를 하기도 했습니다. 도윤아, 이건 절대 단순한 사고나 우연이 아니야. 의도적인 독성 물질 투여라면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야. 서진이 무겁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누군가가 일부러 지수에게? 도윤이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듯이 되물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해야 해. 특히 이런 경우에는 증거 보존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야. 서진이 수첩을 넘기며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집에 있는 모든 음식과 조미료, 특히 최근 몇 달 사이에 받았거나 새로 구입한 것들을 절대 버리거나 만지지 마. 가능하면 사진으로 기록하고 밀봉해서 안전하게 보관해. 나중에 정밀 분석이 필요할 수 있어. 도윤은 친구의 전문적인 조언을 하나하나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그럼 지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지수 씨는 일단 병원에서 해독 치료를 받는 게 최우선이야. 그리고 집에서는 당분간 기존에 있던 모든 음식들을 완전히 피하고 새로 구입한 것들로만 식사하는 게 안전해. 서진이 차분하면서도 확고하게 조언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혹시 집안에 있는 사람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도? 서진이 친구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도윤아, 지금은 아무도 성급하게 의심하거나 추궁하면 안 돼. 만약 상대방이 눈치채게 되면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어. 당분간은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면서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매우 복잡하고 괴로운 감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를 의심해야 한다는 현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평생 믿고 살아온 사람들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아,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이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마음은 무척 아프겠지만 감정을 배제하고 냉정하게 접근해야 해. 서진이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서진아, 우리 가족들이 지수를 얼마나 아끼는지 너도 잘 알잖아. 특히 어머니는 지수를 친딸처럼 생각하시는데 도윤이 여전히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안다. 하지만 때로는 선의가 악용당할 수도 있어. 누군가가 가족의 사랑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고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해야 해. 서진이 무겁지만 현실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도윤은 새로운 결심을 다졌습니다. 지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가족을 의심하는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수의 입원 수속을 마친 후 도윤은 혼자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따뜻하고 포근한 안식처였던 우리 집이 오늘은 왠지 낯설고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도윤은 서진의 조언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들이 평소와 동일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거실의 가구들, 부엌의 식기들, 냉장고 안의 음식들까지 모든 것이 잠재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한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각종 반찬통들, 조미료, 소스류 등이 평소와 다름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의심스럽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냉장고 안의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받았는지를 하나씩 기억해가며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보내주신 김치와 젓갈, 그리고 각종 양념들을 더욱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각각의 용기를 들여다보면서 도윤은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세심하게 확인했습니다. 색깔, 냄새, 질감 등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서진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일단 냉장고 정리는 끝났어. 사진도 다 찍었고, 그런데 겉으로 봐서는 특별히 이상한 건 발견하지 못했어. 잘했어. 일단 오늘은 그 정도로 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하자. 그리고 도윤아, 절대 혼자서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 모든 것은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해. 전화를 끊은 후 도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오늘 하루를 정리해 봤습니다. 아침에는 평범한 건강검진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저녁에는 살인 미수 사건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자신의 가족들을 조사해야 하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새로운 각오로 냉장고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어제는 전체적인 사진만 찍었다면 오늘은 하나하나를 정밀하게 검토할 계획이었습니다. 서진의 조언대로 감정을 배제하고 오로지 사실과 증거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맨 위 선반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통, 밑반찬들, 그리고
각종 양념병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니의 정성이 느껴져서 마음이 따뜻해졌을 텐데 오늘은 모든 것이 의심스럽게만 보였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한 달 전에 보내주신 양념병이었습니다. 집간장에 각종 좋은 재료를 넣어 만든 특제 양념이라고 하시며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보내주셨던 그 병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간장 양념으로 보였지만 유심히 관찰해 보니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양념들과는 색깔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투명했어야 할 간장이 희끄무레하고 탁한 빛을 띠고 있었고 병 안에는 가라앉은 침전물 같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양념병을 꺼내 빛에 비춰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뚜껑 주변과 병 입구 부분에는 미세한 하얀 가루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등줄기로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였습니다. 도윤아, 지수 몸은 많이 좋아졌니? 요즘 날씨가 추워서 걱정이구나. 내가 보낸 양념은 잘 먹고 있는지 모르겠네. 몸에 좋은 것들을 여러 가지 넣어서 정성스럽게 만든 거니까 꾸준히 먹으라고 해라. 특히 지수가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문자를 읽는 순간 도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몸에 좋은 것들을 여러 가지 넣어서 만든 것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어머니는 양념을 만들 때 간장, 마늘, 생강 정도의 기본 재료만 사용하셨는데 왜 갑자기 여러 가지를 넣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문자 메시지의 톤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특히 지수가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유독 신경에 쓰였습니다. 왜 하필 지수만을 특별히 언급하셨을까요? 도윤은 급히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아, 뭔가 발견한 것 같아. 어머니가 보내주신 양념병에서 이상한 침전물을 발견했어. 그리고 방금 어머니한테서 온 문자도 뭔가 이상해. 사진을 찍어서 바로 보내봐. 그리고 절대로 그 양념병을 만지거나 열어보지 마. 일회용 장갑을 끼고 밀봉해서 보관해야 해. 서진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서진의 지시대로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일회용 장갑을 끼고 양념병을 비닐봉지에 넣어 이중으로 밀봉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문자 메시지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하면서 증거 보전에 신경을 썼습니다. 도윤아,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로 어머니를 자극하면 안 돼. 만약 정말 어머니가 이 일에 연관되어 있다면 의도적인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속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 어느 쪽이든 성급한 대응은 금물이야. 서진이 신중하게 조언했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정말로 지수를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시는데 도윤이 여전히 믿고 싶지 않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도윤아, 감정은 이해하지만 지금은 객관적 사실에 집중해야 해. 어머니를 아끼는 마음과 실제로 벌어진 상황은 별개의 문제야. 그리고 만약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한 것이라면 그분도 피해자일 수 있어. 서진의 말을 들으며 도윤은 더욱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의도적으로 지수를 해치려 했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었지만 반대로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속아서 이용당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머니께 답장을 보내야 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자연스럽게 보내야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신중하게 문구를 선택했습니다. 어머니, 지수가 많이 좋아졌어요.
어머니가 보내주신 양념도 정말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셔서 항상 감사해요. 몸 조심하세요. 평소와 다름없는 자연스러운 답장이었지만 도윤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를 의심해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수의 안전을 위해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은 지난 몇 달을 차근차근 되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지수의 건강을 더욱 세심하게 걱정하셨고 각종 보양식과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을 자주 보내주셨습니다. 그때는 시어머니의 각별한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 시기와 지수의 증상이 시작된 시기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실에 도착한 도윤은 지수에게 오늘 발견한 사실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걱정과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지수의 안전을 위해서는 알려야 할 중요한 정보들도 있었습니다. 서진과의 긴급회의 후 도윤은 평생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를 내려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집에 직접 가서 현장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이것이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득했지만 도윤에게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를 덫에 빠뜨리는 것처럼 느껴져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도윤아, 나도 이런 방법을 권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이 없어.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진실을 놓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지수 씨의 생명이 계속 위험할 수 있어. 서진이 친구의 괴로운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현실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정말 모르고 하신 일이라면 이 방법이 오히려 어머니를 구하는 길이기도 해. 진짜 범인이 따로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어머니를 위한 일이야. 다음 날 새벽 도윤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강원도 평창에 있는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 정도면 충분한 거리였지만 오늘은 시간이 무척이나 더디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겨울 산골 풍경도 평소보다 을씨년스럽고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도윤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닐까? 어머니가 정말 무고한데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지수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는 생각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머니 댁에 도착한 도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고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갑자기 와서 죄송해요. 집 정리 좀 도와드리러 왔어요. 아이고, 도윤아. 갑자기 웬일이냐? 연락도 없이 와서. 지수는 어디 갔고? 어머니가 반갑지만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지수는 몸이 좀 안 좋아서 며칠 더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심각한 건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서 시간이 생겨서 어머니 집 정리도 도와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도윤이 최대한 자연스럽고 평범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입원이라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아픈 거야? 내가 뭔가 몸에 좋은 걸 더 챙겨줘야겠구나. 혹시 내가 보낸 양념이나 반찬들 잘 먹고 있는 거지? 도윤은 어머니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동시에 뭔가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는 기색도 엿보였습니다. 특히 자신이 보낸 음식들에 대해 확인하려는 모습이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하루 종일 어머니와 함께 집안일을 도우며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도윤은 밖으로 나가 서진에게 간단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서진과 동료 형사들은 이미 집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저녁 좀 먹고 가거라. 지수한테 가져갈 밑반찬도 좀 싸줄게. 어머니가 평소와 다름없이 정성스럽게 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병원에서 지수가 기다리고 있어서 빨리 가야 해요. 도윤이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니는 도윤의 거절에 조금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간단히 저녁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밤 9시가 되자 어머니는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에서 뭔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면서 어머니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는 찬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그 봉지 안에는 하얀 가루 같은 것이 들어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주변을 한번 살펴본 후 매우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양념병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얀 가루를 작은 숟가락으로 떠서 양념병 안에 넣으려 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고 표정도 평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서진과 동료 형사들이 신속하고 조용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경찰입니다. 지금 하고 계신 행동을 즉시 중단해 주세요. 서진이 차분하지만 명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얀 가루가 바닥과 양념병 주변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눈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냥 몸에 좋은 약이라고 해서, 점집에서 그런다고 해서.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은 그 순간 어머니가 의도적으로 독을 넣으려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과 말투에서 진심 어린 당황과 혼란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어머니를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가슴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의도적인 가해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어머니를 이런 끔찍한 상황에 빠뜨린 진짜 범인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머니를 이용했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내야 했습니다. 서진은 현장을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하면서 어머니에게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하고 진술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어떻게 그 가루를 받게 되었는지, 누구에게서 받았는지를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어떻게 그 끔찍한 일에 휘말리게 되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복잡하고 상반된 감정들로 가슴이 휘몰아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도감과 분노, 걱정과 궁금증이 뒤섞여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몸에 좋은 약인 줄만 알았어요. 며느리가 자꾸 아프다고 하니까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끔찍한 일이었다니.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백했습니다. 서진이 차분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구체적인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 가루를 누구에게서 받으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평창 시장 근처에 있는 점집에서 받았어요. 영험한 무당이라고 동네에서 소문난 곳이었어요. 천명아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기억을 더듬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천명아라는 무당이 직접 가루를 주었나요? 서진이 수첩에 메모하며
더욱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 말고 다른 여자가 왔어요. 단발머리에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고 마른 체형이었는데 말수가 정말 적었어요. 나이는 5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요. 도윤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여자 이름은 아세요, 어머니? 정확하지는 않지만 무당이 그 여자를 부를 때 혜림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오혜림인지 김혜림인지는 모르겠지만 혜림이라는 이름은 확실해요. 어머니가 흐릿한 기억을 애써 떠올렸습니다. 서진은 이 정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 혜림이라는 여자가 어머니께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했나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고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점집에 혼자 갔었어요. 며느리가 자꾸 아파서 걱정이 되어서요. 그때는 천명아라는 무당 혼자 있었는데 사주를 봐준다면서 며느리와 아들의 궁합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궁합이 좋지 않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나요? 도윤이 끼어들며 물었습니다. 천명아가 말하길 며느리와 아들의 띠와 생년월일이 서로 상극이라서 집안에 나쁜 기운이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계속 아프고 나중에는 더 큰 병이 올 수도 있다고 겁을 주더라고요. 서진이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럼 그 혜림이라는 여자는 언제부터 나타났나요? 두 번째 갔을 때부터였어요. 한 3개월 전쯤이었나? 그때부터 그 여자가 계속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가루를 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여자가 가루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나요? 서진이 핵심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혜림이라는 여자가 말하길 이 가루는 집안의 나쁜 기운을 없애고 며느리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특별한 한약 가루라는 거예요. 조금씩 음식에 타서 먹이면 궁합도 맞춰지고 건강도 좋아진다고. 도윤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며느리를 향한 순수한 사랑과 걱정을 이용해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여자가 특별히 강조했던 말이나 행동이 있나요? 서진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있어요. 그 여자가 계속 강조했던 게 이 일은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특히 며느리나 아들한테는 절대 알리면 안 된다고. 알게 되면 효과가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머니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 여자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며느리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진짜 시어머니라면 며느리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여자가 어머니의 심리를 얼마나 교묘하게 조작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서진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완전한 피해자입니다. 누군가가 어머니의 선한 마음을 악용해서 범죄에 이용한 것이에요.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자책했습니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왜 의심해보지 않았을까요? 지수가 아프기 시작한 시기하고 내가 그 가루를 주기 시작한 시기가 거의 같았는데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 잘못이 절대 아니에요. 어머니를 속인 그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어머니는 지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일이잖아요. 서진은 즉시 수사 방향을 정했습니다. 내일 첫 번째로 그 점집부터 찾아가겠습니다. 천명아와 혜림이라는 여자 2명 다 찾아내야겠어요. 특히 그 혜림이라는 여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어머니는 임시로 집으로 돌아가셨지만 법적 절차와 보호자 동의서 작성 등이 필요했습니다. 도윤은 그 모든 서류에 서명하면서 손끝이 계속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는 계속해서 자책하셨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내 손으로 지수를 죽일 뻔했어. 어떻게 지수 얼굴을 보겠니? 도윤이 어머니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의도적으로 한 일이 아니잖아요. 지수도 다 이해할 거예요. 지금은 진짜 범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날 밤 도윤은 전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이용해서 지수에게 독을 먹인 그 혜림이라는 여자가 대체 누구인지, 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궁금증과 분노가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특히 혜림이라는 이름이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은 것 같아서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서진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 8시에 평창 점집 앞에서 만나자.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천명아부터 만나보겠다. 그리고 그 혜림이라는 여자의 정체도 반드시 밝혀내자. 도윤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어. 나도 반드시 함께 가겠어.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자. 창밖으로 차가운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지만 도윤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내일이면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그 진실이 과연 어떤 충격적인 내용일지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평창 시장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점집 앞에서 도윤과 서진이 만났습니다. 영업당이라고 적힌 낡고 퇴색된 간판이 차가운 겨울바람에 삐걱거리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아직 이른 시간이라 인적이 드물었지만 점집에서는 이미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기가 바로 그 점집이야.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천명아라는 무당이 운영하는 곳이지. 서진이 점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그 낡은 건물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 안에서 어머니가 속임을 당했고 결국 지수가 죽을 뻔한 끔찍한 일이 계획되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진이 먼저 점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천명아 씨 계십니까? 경찰입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왔습니다. 안에서는 진한 향 냄새가 코를 찔렀고 어둠침침한 분위기 속에서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신경질적이고 경계하는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여기 왜 왔어요? 저는 합법적으로 점집 운영하고 있다고요. 뭔 문제라도 있나요? 김옥순 씨와 관련된 사건으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서진이 수첩을 꺼내며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천명아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김옥순, 그 할머니가 무슨 일이라도 쳤나요? 저는 그분한테 그냥 점이나 봐준 것뿐인데 당신이 김옥순 씨에게 준 가루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서진이 직설적이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천명아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곧 태연한 척 연기를 했습니다. 그냥 궁합을 맞추고 집안 기운을 좋게 하는 데 쓰는 일반적인 한약재예요. 뭐 대수로운 것도 아니고. 그럼 혜림이라는 여자는 누구입니까? 그 사람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도윤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천명아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며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혜림이, 그 사람은 그냥 가끔 이런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특별한 관계는 아니고. 바로 그때 점집 문이 갑자기 열리며 단발머리의 중년 여성이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묘사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도윤을 보자마자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오해림 씨군요. 서진이 즉시 신분증을 보이며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림이 도윤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차가우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김성우 아들이죠? 아버지하고 정말 많이 닮았네요. 특히 그 거만하고 이기적인 눈빛이. 도윤은 순간 당황하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제 아버지를 아세요? 어떻게 저희 아버지를? 물론이죠. 아주 잘 알고 있어요. 혜림의 목소리에는 30년 동안 쌓인 차가운 원한과 복수심이 진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아주 가깝고 특별하게 지냈거든요. 서진이 상황을 통제하려고 개입했습니다. 과거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고 우선 김옥순 씨에게 준 가루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혜림은 비웃음을 가득 담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가루요? 그냥 제 복수의 도구였을 뿐이에요. 당신 아버지가 30년 전에 저에게 저질렀던 끔찍한 일에 대한 정당한 보복이었죠.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혈관 속 피가 거꾸로 흐르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혜림이 눈을 감았다 뜨며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상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0살 초반일 때였어요. 당신 아버지와 깊은 관계였죠. 그리고 그 결과로 아이까지 생겼었어요. 도윤은 말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자신이 존경하고 사랑했던 아버지에게 그런 숨겨진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소중한 아버지는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협박하고 위협해서 아이를 강제로 지우게 만들었죠.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를 마을에서 완전히 쫓아냈어요. 혜림의 목소리가 점점 격양되고 감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서진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30년 후에 복수를 계획한 건가요? 그 방법이 무고한 며느리를 해치는 것이었나요? 복수가 아니라 정의예요. 혜림이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쳤습니다. 그 집안이 30년 동안 누려왔던 모든 행복과 평안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특히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며느리부터 서서히 무너뜨리면 그 집안 전체가 안에서부터 붕괴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윤은 분노와 충격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무고하고 선량한 지수를 해치려 한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원한을 왜 전혀 관계없는 지수에게 풀어요? 혜림이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고 잔인해요. 무고한 사람이 대신 고통받고 피해를 보는 것이 현실이에요. 마치 30년 전에 저처럼 말이에요. 서진이 수갑을 꺼내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오해림 씨, 살인 미수 및 독성 물질 투여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체포 과정에서도 혜림은 계속 도윤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반드시 알게 될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했던 아버지가 진짜로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도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극도로 복잡하고 상반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지수를 구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평생 존경해온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아픔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고한 지수가 과거의 죗값을 대신 치를 뻔했다는 사실에 깊은 분노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몇 주 후 법정에는 무겁고 엄숙한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높은 천장과 엄숙한 재판부의 모습, 그리고 방청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숨소리까지 모든 것이 이 사건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해림과 천명환은 나란히 피고석에 앉아 있었고 도윤과 지수는 방청석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몇 주간의 해독 치료를 마치고 많이 회복된 상태였지만 여전히 정기적인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개정을 선언한 후 검사가 일어나서 기소 내용을 차근차근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오해림은 살인 미수, 독성 물질 투여, 그리고 선량한 시민을 기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천명환은 범행 교사 및 방조, 사기 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오해림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애썼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진술한 내용도 반성이나 사과보다는 자신의 과거 상처에 대한 변명과 정당화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 했을 뿐입니다. 30년 전에 받은 깊은 상처와 모멸감을 그냥 묻고 살 수는 없었어요. 그 가족이 누려온 행복이 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해림이 피고인 진술에서 여전히 원망과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반면 천명환은 자신은 단순히 도움을 준 것뿐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 가루가 정말로 독성 물질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혜림 씨가 단순히 집안 기운을 좋게 하는 한약재라고 설명했고 저는 그것을 믿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모든 증거를 매우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양념병에서 검출된 치명적인 독성 물질, 현장에서 확보한 가루의 성분 분석 결과, 그리고 두 피고인 간의 통화 기록과 금전 거래 내역 등 모든 증거가 명확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도윤이 피해자 가족을 대표해서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진심 어린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도 단순한 몸살이나 스트레스성 증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누군가의 계획되고 악의적인 행위 때문에 아내가 죽을 위기에 처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더욱 간절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원한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아픈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고한 사람을 해치고 생명을 위협하는 이유가 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같이 선량하고 순수한 분까지 이용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셨는데 그 순수한 마음을 교묘하게 악용한 것입니다. 지수도 피해자로서 진술을 위해 증인석에 섰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또렷하고 당당한 목소리로 자신의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몇 달 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고 때로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을 겪었어요. 몸의 고통도 견디기 어려웠지만 가족들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지만 곧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가슴 아프고 화가 나는 것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시어머니가 이용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위한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셨어요. 그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악용한 것이 가장 비열하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장이 최종 심리를 마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오해림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개인적인 원한과 복수심으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가족을 이용한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천명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미신과 무지를 이용해 선량한 시민을 기만하고 중대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행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으면서 더욱 엄중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개인의 상처와 원한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것을 이유로 무고한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것은 법치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특히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를 악용한 행위는 더욱 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선고가 끝난 후 법정을 나서면서 도윤과 지수는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악몽이 마침내 끝났다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이제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사람은 어머니 댁에 들렀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깊은 자책감과 죄책감에 시달리며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셨지만 재판 결과를 듣고 조금은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수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손으로 너를 해칠 뻔했구나. 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수가 어머니를 따뜻하게 안으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저와 똑같은 피해자세요. 어머님의 저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을 누군가가 악용한 거예요.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오히려 제가 어머님께 감사해요.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감사하다니 무슨 말이냐?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지 않았다면 범인들도 어머님을 이용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어머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어요. 지수가 어머니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세 가족은 새롭고 건강한 일상을 차근차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꼼꼼한 검진을 받으며 몸의 건강을 단계적으로 회복해갔고 도윤은 아내와 어머니를 더욱 세심하고 따뜻하게 돌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다시는 점집이나 근거 없는 미신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대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을 늘리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과 건강의 비결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의 과거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무고한 가족들이 피해를 받을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과거의 죄는 과거의 몫이고 현재의 가족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후 세 가족은 함께 작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펜션에서 하루를 보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바닷가에 나란히 앉아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서로가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더욱 깊이 알게 된 것 같아. 지수가 남편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기대며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진실이 밝혀져서 정말 다행이야. 법과 정의가 우리를 지켜줬어.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배웠어. 어머니도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를 더욱 믿고 아끼며 살자. 의심이나 미신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과 신뢰로 이루어진 가족이 되자. 그게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행복의 비법이야. 해가 완전히 지고 별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고요한 밤하늘 아래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포개 잡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원한, 의심과 불신이 아닌
순수한 사랑과 깊은 신뢰로 이루어진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들 앞에는 평범하지만 소중하고 행복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 소중한 행복을 빼앗거나 위협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진실과 사랑이 승리했고 정의가 실현되었으며 가족의 유대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세 사람의 마음속은 따뜻한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